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태국 문학과 극예술을 통해 본 태국의 사회와 문화 강의를 맡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학과 교수 신근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태국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태국과 한국의 거리는 비행거리 기준 약 3,680km, 시간으로는 5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18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고 작년에도 150만 명이 다녀온 나라이죠. 이른바 관광대국인 친수태국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태국 문학, 극예술 이런 것들은 비교적 낯설고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은 태국과 태국 문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문학과 극예술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내용으로 강의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국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태국은 인도 차이나와 미얀마, 중국 남부 지역을 잇는 자연적인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히 아세안의 문, The Gate of ASEAN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인도에서 올 수 있고요. 또 중국에서 올 수 있죠. 그 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종교, 문학, 예술 등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력이 현재의 태국 문학, 문화, 예술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문학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험, 감정, 사상, 상상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말로 전해지든 글로 기록되든 간에 언어를 매체로 한 예술 활동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국 문학을 논한다고 했을 때 태국어와 타이 문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는 약 6,000에서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종류는 약 50여 개에 불과해요. 태국은 자신만의 고유한 말과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언어를 매체로 한 문학적 자산을 창조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먼저 태국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태국어는 파사 타이라고 하고 태국을 이루고 있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타이족의 언어이자 현재 태국의 국가 공용어입니다. 어족적 유형적으로 보자면 태국 남부, 중국 남부, 인도 동북부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 널리 분포된 타이 까다이 어족에 속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남서부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태국을 비롯하여 중국 남서부, 북부 베트남, 라오스, 북부 미얀마 및 북부 인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태국과 라오스가 같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태국과 라오스어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타이 까다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대부분 태국어를 포함합니다. 대부분 어영 변화가 없는 고리버이고요. 음의 고저 변화 상태가 있는 성조어라는 것입니다. 태국어에는 평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이렇게 총 5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왼쪽 사진이 타이 문자를 고안한 수코타이 왕국의 람카맹 대왕이시고요. 그 수코타이에 가면 역사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동상을 직접 찍은 것입니다. 타이 문자는 한글보다 160년 빠른 1283년에 만들어졌는데 창제가 아닌 제가 고안이라고 말을 써놨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태국어의 입말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형태로 재창조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타이족은 자신들의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어서
당시 자신들보다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크메르와 몬족의 문자를 차용하다가 람카맹 대왕이 컵 문자의 흘림체를 모방하여서 태국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최초의 타이 문자, 람카맹 대왕이 만드신 타이 문자가 오른쪽에 보이는 비문에 남아 있는데요. 이 비문을 일명 람카맹 대왕 비문이라고 합니다. 높이 111cm의 장방형 돌에 새겨진 금성문인데요. 사방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코타이 시대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록물 중 하나로 200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타이 문자는 남인도 브라흐믹의 아부다기 문자로 자음 내에 모음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단에 보시면 태국어 이제 자음이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꺼까이, 커카이 이렇게 해서 음절이 쌍기역, 키읔 발음이 남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음이 있어야 되니까 어를 품고 커 이렇게 읽게 되고 지금 성조도 아마 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람카맹 대왕은 44개의 자음, 32개의 모음을 만들고 성조 부호를 첨가하여 문자로 표기된 문장을 읽을 때의 발음이 실제 말할 때의 성조와 일치, 즉 언문 일치를 구현하셨습니다. 또한 자음과 모음을 한 줄에 병기하도록 하여 필기의 편리함도 도모했어요. 태국 문자는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죠. 자음 44자, 모음 32자, 여기에 성조 부호, 특수 기호, 고유 문자 등 총 거의 100여 개의 기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다 익혀야만 태국어를 제대로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태국어 입문자가 겪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 타이 문자를 익히는 것입니다. 한글과 마찬가지로 표음 문자이고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글자를 만들고 소리를 내게 되지만 한글과는 다르게 여기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모음이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고 위에도 올 수 있고 아래로도 올 수 있고 앞, 뒤로도 올 수 있고 매우 다양한 위치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음도 긴 소리를 내는 장모음과 짧은 소리를 내는 단모음으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성조까지 이루기 때문에 태국어는 이렇게 문자와 성조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진입 장벽이 있는 언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태국 문학과 극예술을 통한 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본 강의에서 다룰 태국 문학과 극예술은 태국어와 타이 문자로 기록 및 전승된 작품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이 문자가 만들어진 수코타이 시대의 문학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문학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역사적 배경을 함께 보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주요 작품 그리고 그 작품과 관련된 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코타이 왕국은 사실 수코타이 왕국이 생기기 전에 태국이라는 현재의 땅에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이족이었냐? 그런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이고요. 타일랜드라고 하는 뜻, 또 태국어로는 프라테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타이족의 나라이자 자유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타이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남부에서 올라왔다, 알타이 산에서 내려왔다, 토착 민족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제도에서 왔다라는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현재는 중국 남서부 윈난 지역 기원설이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남하하여 태국 북부에 정착한 타이족이 13세기 초 크메르 세력을 밀어내고 최초의 통일 왕국인 수코타이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수코타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왕이 3대 왕인 람카맹 대왕인데요. 시인트라킷 왕이 1238년에 수코타이 왕국을 건설한 후 3대 왕인 람카맹 대왕 시절에 이르러 영토를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상자부 불교를 도입하고 타이 문자를 고안하는 등 많은 치적을 남기셨습니다. 람카맹 대왕의 치세는 흔히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가 아까 우리가 보신 람카맹 대왕 비문에 나타나 있고 그 문구는 바로 나이나미 플라 나이나미 카오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논에는 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국왕이 온정주의적 국왕, 즉 국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들과 어버이, 부모와 어버이와 같이 매우 친밀한 것이었고요. 또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탐마라자, 즉 불교의 법이죠. 그것이 통치 이념으로 사용되어서 그 법왕이라는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1238년에 건립된 태국의 첫 번째 왕국의 수도 수코타이는 행복의 새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도시 전체가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978년 유네스코의 도움을 얻어서 수코타이의 왕국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당시의 왕궁, 사원, 성 등을 복원했고요. 199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비문 1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랑카맹대왕 비문입니다. 타이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문학 작품이자 자서전적 텍스트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비문의 시작이 나의 아버지는 시 인트라티이고 나의 어머니는 낭스항이며 나의 형은 반무형이다 라고 해서 필차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고요. 왕위의 계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라를 만드셨고 형이 나라를 이어받았고 형이 죽고 나서 본인이 받아서 이렇게 3대 왕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은 총 내면 124행, 약 1500단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비문에는 왕의 자전적 역사, 통치, 경제 및 수코타이인들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라이스 타이 문자가 없어서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1283년에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태국 타이 문자 제정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비문 1호이자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람카맹대왕 비문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네, 태국을 표현하는 말 흔히 태국은 미소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소의 나라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말이 불교의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태국 국민의 93.5%가 불교도이고요. 2025년 기준 전국에 약 43,500여 개의 사원이 있으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018년 조사에서는 94.6%여서 약 1%가 줄어들었는데 사원 수는 오히려 한 250여 개가 2,500개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흥미로운 현상이라서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교의 나라다라고 하는 태국은 사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불교 이외에도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무속신앙까지 다양하고요. 단 국왕은 불교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울러서 이 태국 내외에 있는 모든 종교의 수호자이자 육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불기 3세기 말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코타이 왕조 때 스리랑카로부터 상저부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태국인의 믿음과 사상의 바탕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불교는 종교를 넘어 생활 그 자체인데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통과 의례가 불교 의식과 관련이 되고 태국 사회의 공동체 생활이 사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원은 본연의 역할인 종교 기관으로서 공양과 예불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사회복지 기관의 역할까지 오랜 세월 동안 담당해 왔습니다. 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5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태국의 불교를 꺼냈냐면 이 태국인들의 불교적 세계관을 담은 책이 수코타이 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태국인의 불교적 세계관에 기반이 된 저서가 바로 수코타이 왕국의 4대 왕인 리타이 왕이 지은 드라이풍 프라루왕이라는 작품인데요. 즉 3계론을 말합니다.
이는 태국 최초의 불교 철학 문학 작품으로 지필동기는 자신의 어머니와 백성들에게 불교의 3계, 즉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인간의 출생, 윤회, 인가업보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태국인의 불교적 세계관은 욕계, 즉 본능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죠. 저희 흔히 인간들이 말하는 그 지옥부터 시작해서 천상까지의 세계를 욕계라고 하고요. 색계는 욕계에 거친 욕망은 초월했지만 물질적인 형체, 색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은 남아있는 세계. 그리고 무색계는 물질적인 형체나 공간에 대한 집착마저 완전히 벗어난 순수 정신의 세계, 이 3계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그 3계론 에 해당하는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지하에 아마 그게 지옥에서 아수라까지를 막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있는 것이 인간들 세상이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천상이 있고, 더 올라가고 바깥쪽으로 가면 이제 색계와 무색계의 공간이 나타나는 것이 큰 그림의 3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간은 육도로 이루어진 욕계가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래로부터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세, 천상계로 이렇게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상으로 올라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태국어에서 지옥을 나록이라고 하는데, 똑이라는 말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져라, 가장 심한 욕인데요. 똑나록 이렇게 얘기하고, 큰 서완, 천상으로 오르다 해서 동사 큰을 씁니다. 이렇게 열반에 이를 때까지 이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믿는데요. 지옥은 지하세계, 인간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 닿을 수 없는 어떤 곳에 대한 이상으로서의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세계관이 태국어에 매우 직관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일 것 같고요. 이것은 서양 문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항상 아래에 있고 천국은 하늘에 있더라고요. 네. 이런 육도윤회 6개의 도를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계속 윤회를 하게 되고, 이 사슬을 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이제 중생의 목표이긴 한데, 사실 그 열반에 드는 것은 매우 수련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다음 생은 조금 더 좋은 곳에 태어나자,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자, 그런 것들을 기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육도윤회의 바탕은 바로 업이고요. 카르마라고 하고 태국어로는 깜이라고 합니다. 업은 불교에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으로 현세의 업이 내생, 다음 생을 규정한다는 믿음인데요. 태국인들은 전생에서 지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가 이번 생의 모습이고, 이번 생에서 지은, 현생에서 지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가 다음 생, 내생을 규정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즉 전생, 이생, 내생은 스스로의 업보에 따른 인과응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이 생에서 다음 생은 내가 좀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라고 해서 평소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원에 기부를 하고 승려에게 공양을 하는 등 선행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공덕 쌓기를 태국어로 탐분이라고 하고요. 태국인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공덕 쌓기인 탐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실제로 좋은 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거나 뭐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탐분을 했다고 생각하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게 다 공덕을 쌓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태국인들은 굉장히 자주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탁발 공양, 스님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제가 신도들이 바치는 어떤 공양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태국인들의 아침을 여는 일상생활 속 공덕 쌓기입니다.
태국의 승려들은 탁발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고기도 드시고요. 향신료도 특별히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신도들이 공양한 음식은 무엇이든지 다 드십니다. 그래서 탁발 공양은 태국인들에게 있어 하루의 시작이자 탐분을 실천하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나타난 두 개의 사진은 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 하나는 태국 동북부의 치앙칸에 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탁발하는 것을 이제 촬영한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강가이죠. 제가 저희 친구인데요. 거기에 강가에서 저희가 홈스테이를 하면서 아침에 내려가가지고 탁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길이 없으니까 이때는 배를 직접 타고 오셔서 이렇게 동네를 도시면서 아침에 탁발 공양을 하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도시에서 조금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일 수도 있지만, 궁금하시면 또 태국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스님들이 지나가시는 루트를 알려주기도 하니까, 혹시 기회가 되셔서 태국에 가신다면 이렇게 새벽을 여는 탁발 공양의 모습도 한번 보시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태국은 이렇게 오랜 불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매우 신성합니다. 따라서 예의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불교와 승려에 대한 예우로 사원에서는 복장을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요. 손가락으로 불상이나 승려를 가리키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낮추고 법당 안에서는 무릎 걸음하기. 또 길에 승려가 지나가면 몸을 피해 길을 터주고요. 여성은 또 옷깃도 스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승려 배려석을 비워둬야 하는 것도 태국에서의 불교와 관련된 예절입니다. 이제 이 아래의 그림들은 제가 다 직접 찍은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그 앞에 두 개의 그림은, 하나는 이제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안내 표지만이고, 두 번째는 본당 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안내판이고요. 또 그 다음과 그 다음은 각각 태국의 지하철과 지상철 안에 노약자석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 좀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네, 어떤 점이 특이했나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가면 뭐 노약자라던가 임산부라던가 그런 표정, 그 그림만 있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승려의 모습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려 배려석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 또 태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불교 관련 예절과 불교와 승려에 대한 예우 사항이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낭노파맛과 러이크라통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꼭지를 뽑아봤는데, 러이크라통은 사실 축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낭노파맛이라는 이 책, 여기 보이는 책과 러이크라통 축제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두 개가 이제 자동 연관어처럼 이렇게 말이 될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국식 음력 12월 보름, 양력으로는 11월 초에서 중순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항상 러이크라통이라는 굉장히 신명나는 축제가 열립니다. 크라통은 바나나 잎으로 만든 조그만 연꽃 모양의 배고요. 러이는 띄우다입니다. 그래서 러이크라통은 그 크라통을 띄우다인데, 여기 아까 보름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름달 아래에서 소원을 빌고 크라통을 띄우는 그런 축제입니다. 사실 이 시기가 태국에서는 우기가 끝난 시기여서 아주 날씨가 선선해지고요. 강과 하천에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선선하고 저녁에 모두들 축제처럼 나가서 달빛 아래에서 본인의 소원을 빌고 크라통을 띄우는, 띄우고 나서 이제 신나게 춤도 추고 같이 즐기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겐지스강의 여신에게 저희에게 물을 사용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욕도 하고 오수도 버리고 이렇게 물을 더럽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사죄를 드리는 브라만 교회 의식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이크라통 축제는 보름달이 뜬 저녁에 시작되고, 크라통이 불길한 운수들을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물에 띄어 보내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손으로 들고 있었던 요 것이 크라통이고요.
흔히 끄라통에다가 초와 향을 꽂고 가끔은 동전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호수, 뭐 강, 하천, 운하 등에 띄워보내는 축제이고요. 이 러이끄라통 축제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미인 경연 대회인 낙노파맛 선발 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연구년을 갔던 학교에서 열렸던 낙노파맛 선발 대회. 다 이제 학생들이 당과 대학을 대표해서 이렇게 태국 전통 옷을 입고 경연 대회에 나온 모습입니다. 왜 이 낙노파맛 선발 대회를 하냐면 이 낙노파맛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드라이프 프라루엉을 지었던 리타이 왕이 가장 총애하던 후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것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중에 하나가 본인이 최초로 이 끄라통을 만들어서 물에 띄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노파맛 내용이 낙노파맛에 러이끄라통을 했다는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코타이 제가 이렇게 낙노파맛 작품을 언급하면서 러이끄라통 축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수코타이가 러이끄라통 축제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이 축제는 그냥 전승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는 축제입니다. 이곳은 제가 작년에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라마 8세 대교 방콕에는 한강처럼 짜프라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다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라마 8세 대교 쪽에서 이렇게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갔었고요. 이렇게 태국 사람들이 다 끄라통을 가지고 소원을 빌고 띄우고 뭐 음식도 당연히 팔고 굉장히 북적북적한 축제가 열리는 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수코타이에 이어서 아유타야 왕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유타야 왕국은 또 다른 타이족이 세운 나라이고요. 1350년에 우텅 왕이 건설을 했습니다. 크메르로부터 테와라차, 테와라는 것은 신이란 뜻이고 라차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권 사상을 도입해서 전제군주제를 확립하는데요. 국왕은 전 영토의 주인이고 모든 백성의 생명의 주인으로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이 군주였습니다. 이 신권 사상이 뭐냐면 당시의 왕은 신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신왕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전 수코타이 시대 때 왕이 온정주의적 국왕이고 부자와 같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면 아유타야 왕국이 전제군주제가 확립되면서 국왕은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라타나꼬신 초기까지 태국의 국왕은 매우 숭배의 대상으로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유타야는 417년간 존속된 역사가 긴 왕국이고요. 총 33명의 왕이 통치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키는데 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아유타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미얀마와 잦은 전쟁이 있었고 미얀마의 2번 수도를 함락당했습니다. 1548년에 시작된 긴 전쟁 끝에 아유타야는 미얀마의 속국으로 전락했었고요. 이후 15년이 지나서야 나레수원 대왕이 독립을 선언했게 됩니다. 이후 1767년에는 미얀마에 의해서 이 아유타야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와의 전쟁으로 나라를 잃은 것, 그로 인해 이후에 톰부리 왕국, 라타나꼬신 왕국이 건국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역사소설, 드라마, 영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현재 주적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라던가 소설 같은 걸 보면 가상적국 이미지로 미얀마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의 서양의 세력이 처음 들어온 것은 1511년이고 바로 포르투갈이었어요. 포르투갈은 현재 말레이시아 말라카를 거쳐서 아유타야 왕국까지 왔고 이 아유타야 왕국은 그때부터 서양과 접촉하기 시작하여 국제적 무역항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태국은 서양인들에게 강가 운하의 도시로서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나라이 왕 때에 최전성기를 구사한 아유타야는 18세기경에 이르러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1765년 시작된 미얀마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67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417년간 번성을 누렸던 아유타야는 한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도시였지만 현재는 파괴된 사원들과 목이 잘린 불상들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코터야 마찬가지로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11년에 말라카를 거쳐서 들어온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해서 서양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이후에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같은 많은 서양 나라들도 들어왔고요. 그 이전부터 중국, 일본 등의 또 동양과도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교류는 나라이 왕 때 최고 번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그 프랑스 루이 14세가 재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 아유타야 왕국에 사절단을 보내와요. 그 사절단을 보내온 모습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시앙 아유타야 왕국에서도 프랑스로 사절단을 두 차례 보내게 됩니다. 네, 이 그림에서는 루이 14세가 보낸 서한을 나라이 왕에게 전달하는 모습인데요. 이 그림에서 왕의 지위, 태국 사람이 생각하는 왕의 그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항상 높은 곳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쟁반에 넣어서 이렇게 왕에게 올려주는 식으로 전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래서 물리적으로도 이런 상하 관계를 구현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전통이 태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국적의 인물들을 공무원, 왕실에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려있는 수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태국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라이 왕의 최측근으로 아유타야의 무역을 관장하는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콘스탄틴 펄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의 사람이고요. 결국 나중에 좀 프랑스와 손잡고 조금 반란 아닌 그런 것들 일으키려고 해서 체포되어 처형이 당하긴 했지만 그 나라이 왕 시대에 정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외국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태국 문학사에서 이 나라이 왕 때는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 부자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태국 고전 문학의 황금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이 왕이 문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 국가의 부강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 서양 세력들이 들어와서 서양 문화, 특히 언어가 태국인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라이 왕은 자신의 스승인 프라호라 티버디에게 태국어 교본을 집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에 찐다마니라고 하는 태국 최초의 문법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태국어 문법서 집필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이 왕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허브이고 한국 드라마를 시리 까우리라고 부르면서 매우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태국 드라마를 보는 팬층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태국은 보이즈 러브, 걸스 러브라고 해서 이제 흔히 BL, GL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명하고요. 지금 OTT, 넷플릭스 등의 OTT를 통해서 한국어 자막으로 태국 드라마들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또 태국과 태국어 및 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드라마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드라마가 한국 및 외국에서 러브 데스티니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부페 산니왓이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배경이 바로 아유타야 나라이 왕 시대입니다. 이 역사를 그때 당시의 시대를 잘 반영한 역사 로맨스물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화한 것이고 2018년 태국의 채널 3에서 방영이 되어서 뭔가 부페사니와 피버라고 해서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드라마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현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짜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대명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부른다던가, 그다음에 태국 전통 복장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복을 입고 궁에 가는 것처럼 태국 사람들이 당시에 태국 전통 복장을 입고 사원에도 가고 이렇게 바깥에 쇼핑몰에도 가고 이러는 것들이 한동안 유행했었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이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이 또 여기에 배경이 되는 아유타야라든지 롯브리 등의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현지에서는 이 부페사니앗이 바로 태국의 대장금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장금에 비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나라이왕 대의 역사적 사건과 시대상이 드라마 속에 상당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예컨대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아까 우리 찐다마니를 만들었던 왕의 스승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남자 주인공은 프랑스의 사절단으로 파견이 돼서 루이 14세를 아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루이 14세 사절단이 아유타야에 온 사실도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라이 왕의 최측근으로 아유타야의 무역을 관장하는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리스인 콘스탄틴 펄컨과 그의 포르투갈 일본인 혼혈인 아내 타오 텅기마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타오 텅기마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 태국 디저트계의 데모 이렇게 말할 정도로, 원래 태국은 전통적으로 과자 디저트에 계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처음으로 이렇게 계란을 사용해서 태국의 원래 전통적인 디저트에서 새로운 디저트를 발명해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먹고 있는 다양한 디저트가 이 타오텅기 마루부터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 또는 역사적 사실들이 드라마에도 잘 고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 우리나라의 카카오 웹툰으로 제작됐죠. 그래서 이게 현지 토착 스토리와 K 웹툰이 결합한 하나의 또 문화 컨텐츠로서 이렇게 태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 작품으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수코타이와 아유타야를 거쳐서 톰부리 왕국이 건설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767년에 아유타야가 미얀마에 멸망한 후에 아유타야 왕국의 장군이었던 딱신 장군이 세력을 모아서 아유타야에서 미얀마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아유타야 그 수도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도저히 새로운 왕도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수도로 톰부리를 선정하고 톰부리 왕국을 건설합니다. 톰부리 왕국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혹시 왓 아룬 새벽 사원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현재 그 왓 아룬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 톰부리 왕국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왕궁은 짜프라야 강을 기준으로 그 건너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톰부리 왕조는 딱신 왕 한 명이 15년간 통치하며 단명한 국가인데요. 아유타야 왕국과 라타나꼬신 왕국의 가교 역할을 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유타야 시절부터 딱신 왕의 절친이자 톰부리 왕국의 장군이었던 짝그리 장군이 1782년 방콕의 도읍을 정하고 세운 왕국이 라타나꼬신 왕국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짝그리 왕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이 짝그리 장군이 건립한 왕조이자 왕국이기 때문에 짝그리 왕조라고 불리우고요. 그 짝그리 왕조의 국가가 라타나꼬신 왕국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풍습 등 모든 부분을 아유타야로부터 계승을 했고요.
따라서 흔히 전통시대라고 불리는 라마 1세부터 3세 시기까지는 통치체제와 가치관, 사회상이 아유타야 왕국과 거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라마 4세부터 6세까지가 흔히 근대화의 시기라고 불리는데, 당시 그 태국 주변의 상황이 어땠냐면 서양 열강들이 식민지 추구를 위해서 동남아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3국은 프랑스의 뭐 식민지가 되었거나 식민지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라마 4세, 5세, 6세 때는 서양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 독립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서구 지향적인 근대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했고, 라마 4세와 5세는 탁월한 외교술과 근대화를 통해서 태국을 서구 열강의 식민지화 공세부터 지켜냈죠. 그래서 지금도 태국인들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서양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던 나라, 독립을 유지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라마 7세 때인 1932년에 유학을 다녀온 진보 세력 및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인민당이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서 강력한 절대 군주제가 막을 내리고 입헌 군주제로 통치 형태가 변합니다. 입헌 혁명은 바로 절대 권력의 국왕 역할이 축소되고 헌법 아래에 통치를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때부터 태국은 민주주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2016년에 70년간 재위했던 라마 9세, 푸미폰 국왕,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서거하시고 나서 라마 10세가 왕위에 올라서 현재까지 태국의 국왕이 라마 10세입니다. 이 라타나코시는 왕국의 수도이자 현재 태국의 수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방콕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방콕이라고 부르지만 태국인들은 크롱탭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롱탭은 신의 도시, 천사의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긴 명칭입니다. 이 태국어로 된 모든 부분이 방콕의 풀 네임, 완벽한 이름이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시 이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롱탭 마하나콘 아몬 라타나코신 마인트라 유테야 마하디록폭 노파랏 라차타니 부리롬 우돔 라치니 웻 마하사탄 아몬 피만 아와탄 사틱 사카타티야 위사누 깜프라싯이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를 따서 크롱탭 마하나콘 또는 더 짧게 크롱탭이라고 방콕을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신의 도시처럼 광활한 수도, 에메랄드 불상이 안치된 곳, 난공불락의 도시, 견고하고 찬연한 아름다움을 지녔네. 9가지 보석으로 완벽한 더없이 행복한 도시, 신이 현신하여 머무시는 신정과 같은 웅대한 왕궁이 있네. 인드라 신이 비시누 신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현신하여 창조하게 하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수도 방콕의 풀네임에 이 나라를 건립한 어떤 이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맨 이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인드라 신이 비슈누 신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현신하여 창조하게 하신 분, 이것이 아까 제가 테와라차라고 하는 신왕의 개념 기억나시나요? 네,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슈누 신은 이게 사실은 힌두교의 개념이죠. 거기에서 이 세상에 10번의 다른 모습으로 왔어요. 그 중에 7번째가 라마 왕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인데요. 이것의 태국 버전이 라마기안입니다. 짜끄리 왕조의 왕을 라마 1세, 라마 2세 이렇게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했다. 그래서 인드라 신은 하늘에 있는 제석천을 얘기하고 그 신이 비슈누 신에게 잠깐 여기 내려와서 너가 라타나코신 왕국을 다스려라고 했다. 그래서 라마 1세는 그렇게 비슈누 신이 라마 1세로 현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시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1782년 라마 1세가 짜끄리 왕조의 1대 왕으로서 즉위한 후에 맨 처음으로 한 일은 수도를 짜프라야 강의 서안에 위치한 톰부리, 아까 와따룬이 있었던 곳에서 건너편 동쪽에 위치한 라타나코스인으로 옮기고 새로운 왕궁과 왕도의 건설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이미지가 1785년에 완공된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의 모습이고요. 제가 하단에 이렇게 링크가 보이실 텐데 거기 그 초록창에 18세기의 수도 방콕 이렇게 치시면 어떻게 방콕이 수도가 되는지에 대한 역사가 조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들어가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좀 전에 라마야나 라마키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태국의 문학을 얘기하면서 또 극예술을 얘기하면서 라마키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라마키안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문학과 예술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이 인도의 영향이고 그 가운데에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태국의 라마키아는 인도의 현자 발미키가 산스크리트어로 지은 라마야나에서 왔는데요. 라마야나는 라마 왕자, 즉 아까 말했던 비슈누 신의 현신인 라바 왕자와 악의 상징 라바나 사이의 전쟁을 담은 서사시이고요. 비슈누 신의 7번째 화신인 라마의 이야기입니다. 태국의 라마키아는 이 비슈누 신의 화신인 라마를 태국식으로 프라람이 원숭이의 왕 하누만의 도움을 받아 아내 세이다를 납치한 악의 상징 토사칸을 격퇴하는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항상 선과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 라는 건성징악의 도덕률과 불교적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라마의 이야기를 수코타이 시대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람카맹대왕이라고 할 때 그 람도 라마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라마키아는 이제 문학이나 공연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유타야 시대부터인데요. 주로 궁중극으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톰부리 시대에 딱신 왕이 궁중극에 사역하기 위해서 일부 에피소드를 저술하기도 했고요. 라타나코신 시대의 라마 1세는 완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라마키안을 집필하는데 바로 이 라마 1세본이 가장 널리 알려진 판본이고 이 후대의 표본이 되는 판본입니다. 그리고 라마 2세는 라컨나이라는 궁중극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장을 골라서 저술했고 라마 6세 때는 콘이라는 극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라마 2세의 라마키안을 다시 개작해서 본인의 라마키안 버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태국 라마키안의 특징은 원작 라마야나의 기본 서사 구조를 따르고는 있지만 등장인물의 이름이라던가 풍습, 복장, 지명 등을 태국식으로 변형해서 이 토착화에 성공을 합니다. 특히 힌두교적 세계관의 불교적 가치관을 결합함으로써 태국인의 정체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왕권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짜끄리 장군은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유타야 시대 때의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부여받아서 이제 라타나코신 왕국을 만들었고 그 라타나코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 테와라차 개념의 라마키안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했고 내가 바로 라마다. 비슈누 신의 현신이다. 그 원래 전통적인 태국의 사람들의 왕권에 대한 가치관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한 그런 점에서 제가 왕권의 적동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마키안은 문학뿐만 아니라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로도 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사원의 벽화로도 그려지고 왓포의 부조로 장식도 되고요. 또 라컨나이, 콘, 낭야이 등의 공연예술로도 전승이 됐습니다. 라마키안은 태국인들의 삶의 모든 방면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는데요.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건성징악의 메시지와 함께 언어, 문학, 공연, 예술,
민속학에 이르기까지 태국 사회와 문화에 폭넓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키안이 시각예술로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시각예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술이잖아요. 문학보다 전달과 수용의 관점에서는 더 많은 보편성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글자를 읽을 수 없다거나 뭐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구전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그 언어를 모르면 우리가 외국어로 인식이 되면 감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시각예술이나 뭐 귀로 듣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감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의 관점에서 더 많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 작품의 내용을 표현한 해화, 조각은 우리가 서사예술, 내러티브 아트라고 해서 그 그림을 보면 이야기가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 아트 또는 스토리 아트로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에메랄드 사원, 뭐 태국어로는 와프라케오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가시면 라마키안 벽화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굉장히 커서 그 하나의 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178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북쪽 문인 제1실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사원에 입장을 해서 시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라마키안 이야기 한 편을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왕궁을 짓고 그 왕궁 옆에 왕실 사원의 기능을 하는 에메랄드 사원 즉 와프라케오를 지으면서 라마 1세의 지시로 그 라마키안 벽화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와포에 가도 거기 본당 외벽에 152개의 라마키안 이야기 속 장면이 선별되어서 대리석 부조로 묘사되고 있고 이곳은 그 대리석 부조의 탁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에메랄드 사원 회랑 벽화이고요. 오른쪽은 와포 대리석 부조 탁본입니다. 이 외에도 이것은 이제 왕실 선박이거든요. 왕실 선박의 선수, 뱃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인데 현 짜끄리 왕조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라마키안이 기능했다는 걸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왕실 선박의 그 선수를 장식하는 것이 라마키안에서 프라람의 충직한 호위 무사들이 이제 사실 원숭이 부대거든요. 그래서 이 호위 무사들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 배 자체를 호위 무사들이 장식하고 있는데 그 호위 무사들은 라마키안 속의 인물이다. 그래서 라마키안과 이 시각예술에서 이 부분도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공연 예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예술은 문학과 음악, 회화 등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죠. 사실 문학과 공연은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문학을 향유하는 방식이 독서보다는 듣고 보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국의 많은 문학 작품들이 공연을 위한 극본의 형태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궁중에서부터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즐겼던 공연 예술의 주요 내용이 바로 문학 작품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라마키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라마키안을 공연할 수 있었던 공연 양식은 이렇게 라컨나이, 낭냐이, 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조금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라컨나이, 라컨이라는 뜻은 드라마라는 뜻입니다. 연극, 극, 공연을 라컨이라고 하고 나이는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쪽의 공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영어로 보면 제가 타이 코트 댄스 드라마라고 했는데 댄스 드라마니까 무용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타이 코트잖아요. 궁중, 여기서의 나이는 우리가 궁을 말하면 그 궁궐의 안에서 행해졌던 극이다. 공연이다 라는 뜻에서 라컨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중 무용극이고요. 궁중 내에서만 공연되는 왕족과 상류층을 위한 공연 예술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연은 매우 아름답고 정확한 춤 동작, 그 춤 동작도 매우 폼이 있고 또 유려한 어휘로 이루어진 대사와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대사는 직접 하지 않고 춤을 추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악단과 변사가 있어서 그 대사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장면을 노래로 해주는 것이 이 라컨나이입니다.
배역입니다. 그리고 모든 배역은 여성이 맡았습니다. 배우는 모두 전문가로 왕을 위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매우 특별히 선별되었고 오랜 기간 연습을 거친 전문가들이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라마키안, 온나룻, 이나우 이렇게 3개의 작품만 이 라컨나이로 공연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낭야이인데요. 낭이라는 것은 태국의 가죽이라는 뜻이고 야이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가죽인데 그래서 가죽 큰 가죽 한 장에 갖가지 등장인물들이라던가 배경 이런 것들을 줄거리에 맞게 조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스크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컸다고 해요. 가로로 6m, 세로 16m가 되는 굉장히 큰 그 스크린을 만들고 비치게 한 다음에 변사가 악단의 음악과 함께 대사를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공연, 즉 그림자 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태국에서 현재 오늘날 영화라는 것을 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래는 낭이 가죽이란 뜻인데 영화도 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낭은 여기에 이 그림자 극이 공연하는 방식이 하얀 큰 천 음악 스크린 뒤에서 이제 그림자로 비춰서 하는 극이 영화의 원리와 똑같아서 그렇게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콘인데요. 콘은 아유타야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태국의 왕실이나 귀족이 즐기던 전통극입니다. 가면을 쓰고 이야기의 내용에 맞춰 춤을 추며 하는 연극이어서 마스크드 댄스 드라마 가면 무용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태국은 문자 체계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예전엔 다 운문 형식의 글을 썼습니다. 태국이. 그래서 시 형식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문학을 창작하고 그것을 향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유타야 중기 정도까지의 태국 문학의 특징은 상류층에 의한, 상류층을 위한 것, 즉 창작자도 향유층도 상류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후 아유타야 후기에 극문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사극적 시가 발전했고 공연이 왕궁에 이제 넘어서 평민층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게 바로 라컨넉입니다. 아까 제가 라컨은 극 드라마였고 나이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넉은 바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왕궁의 성벽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안이 라컨나이, 바깥이 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라컨넉은 바깥에서 평민들이 즐기던 그런 공연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라컨나이가 모든 배역이 여성인데 반해서 라컨넉은 모든 배역이 남성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궁중극으로 공연하지 않는 작품으로 공연을 해야 됐었고요. 그 아유타야 후기에 즐기던 라컨넉으로 즐기던 작품에는 14개의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가 노래와 대사를 스스로 했고요. 그렇게 전해져 오다가 라마 2세 때가 되면 라마 2세는 위대한 연출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라마 2세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대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라마 2세는 라컨넉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공연하는 라컨넉을 작품을 4작품 정도를 갖고 와서 다시 본인이 대본을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라컨넉도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라마 2세가 이것을 쓰고 공연을 하게 되면서부터 라컨넉은 남자 역은 남자 배우가, 여자 역은 여자 배우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컨나이와 라컨넉까지 해서 태국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글로 읽는 독서 행위보다는 이렇게 공연으로 문학을 즐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콘은 태국 전통 가면 무용극이고요. 가면을 쓰고 이야기의 내용에 맞춰 춤을 추며 하는 연극 공연이죠. 그래서 공연은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과 줄거리를 말하는 변사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해주는 합창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표정, 움직임 그리고 몸짓만 해요. 즉
이제 무용만 하고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곤으로 공연되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라마키안이라는 거죠. 아까 라컨나이나 낭냐이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들도 하긴 했습니다만 곤극의 경우에는 라마키안 하나만 가지고 공연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콘은 고도의 춤솜씨를 요했기 때문에 배우들은 그들이 연기하는 등장인물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매우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고요. 아주 어릴 때 10세에서 12세 정도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등장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선발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마해서 나중에 각자 자기가 맡은 배역을 최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콘에는 뭐 가면도 있었고 배우도 있고 춤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다음에 의상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있죠. 그래서 태국 예술과 문화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태국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공연 예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8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밑에 내려놓은 것은 아칸리안 로릉콘이라고 해서 All About 콘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곤극의 경우 오직 라마키안 이야기로만 공연이 되니까 사실 라마키안 하면 곤이 떠오르고 곤 얘기하면 라마키안이 떠오르고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All About 콘이라는 박물관은 아유타야 방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곤에 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해둔 학습형 박물관이고 이렇게 태국의 작년 10월에 승하하신 시리킷 왕대비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2층에는 시리킷 왕대비께서 하사하신 곤극의 역사와 기원을 보는 전시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앞에만 지나가고 들어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다음에 태국에 가면 꼭 한번 들여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11월에 제가 콘극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신문 기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연을 했던 그 공연에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공연에 갔던 저의 사진이고 아까 말했던 대로 가장 왼편에 보시면 악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보러 가면 즉석에 악단이 있는 것처럼 이 곤극도 옆에 악단이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대규모이고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첫 줄에 있는 사람들은 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뒤에 있는 건 다 악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모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배우들이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전체가 다 담기진 않더라고요. 이게 공연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연이다라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고 아주 저 너무 재밌게 봐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콘극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천 특별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특별 전시를 축하하는 콘극 공연이 열렸었더라고요. 이걸 놓친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쉽긴 한데 6월 20일에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콘극을 공연을 했던 그런 포스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시각적으로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요런 이미지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신은 관을 써요. 그래서 얼굴이 보이고 원숭이라던가 악마는 여기처럼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곤 가면 무용국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라마키안이 이렇게 과거의 전통적인 클래식한 고급 예술로만 공유가 됐냐 그건 아니고요. 계속 현재 태국 사회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예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2011년에는 영화 콘콘이라고 해서 콘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콘 극단 에서 배우를 하는 사람과 그것이 이제 라마키안 이야기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지면서 굉장히 영화가 철학적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였고요. 또 약
더 자이언트 킹이라고 해서 이제 악마에 해당하는 그게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영화도 나왔었고, 이렇게 맨 오른쪽에 보면 위에 있는 그림책 버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도 그림책이긴 한데 만화책인데 10권짜리 시리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일부분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정말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읽어주는, 잠자기 전에 읽어주는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어른용 라마끼안까지 매우 다양한 버전의 라마끼안,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라마끼안은 현재에도 태국 사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래인데 이제 뭐 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읽지는 못하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노래 제목이 있고 가수가 있고 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여기에 나오는 제목을 보면 라마끼안, 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죠. 아, 이거 라마끼안에 나오는 주인공, 등장인물 이름 또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제목에 다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단지 이때뿐만 아니라 이 이전부터 태국 대중가요에서 라마끼안에 나오는 어떤 뭐 에피소드라던가 등장인물들이 대중가요에서 소재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특히 2016년에 한때 그 온라인에서 태국 고전 문학 노래 유행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라마끼안을 소재로 한 노래가 자리하고 있어서 요 거의 2년간 무려 12곡의 노래가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는 노래가 만들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있는 또 라이티 락트라는 노래에서 좀 출발을 했는데 그 노래가 처음에는 반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커버곡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이제 유명해지고 유행을 견인하게 된 노래가 그 모던 트래디션, 자기네 음악을 모던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룹 더 루브가 I'm Sorry Sida라는 노래를 내게 됩니다. 시다는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프라람이 여자 주인공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예요. 이게 나온 지 이제 딱 10년이 됐는데 2억 2천만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조회수죠. 그 다음에 또 후어짜이 토사칸. 토사칸 혹시 아까 약간 이름이 기억에 남았나요? 그 악의 상징, 악마의 왕인 토사칸의 심장. 그래서 데빌스 하트라는 노래이고요. 요것도 1억 7천만 뷰입니다. 요거는 악마의 왕인 토사칸이 짝사랑을 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라는, 나도 마찬가지로 울고 싶고 뭐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대중가요 쪽으로 오면 상당히 원래 것에서 넘어가서 프라람, 시다, 토사칸을 삼각관계에 두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뭐 짝사랑하고 외면당하고 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노래로 발전시키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는 태국 정부 관광청에서 자국민 대상 국내 관광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이때 태국의 대표적인 그 고전소사시죠. 라마끼안의 주인공 프라람의 가장 강력한 적수인 악마의 왕 토사칸을 주인공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들의 부하들을 딱 데리고 태국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놀러 다니는 것을 컨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마끼안이 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현재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밑에 나온 것은 야돔이라고 하는 태국에서 이렇게 멘탈 향 이렇게 나는 멘톨 향 나는 그런 이렇게 숨이 약간 코가 막힐 때 하는 야돔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기 그걸 담은 것을 이렇게 곤극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한 것도 있고요. 키링도 있고 텀블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끼안 캐릭터를 이용한 기념품, 굿즈 같은 것도 나와서 태국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태국의 라마끼안은 그 기원을 인도의 라마야나에 두고 있지만 태국에 유입된 이래 현재 이르기까지 태국 사회와 문화 면면에 스며들어
태국인의 삶의 방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수되어 오면서 태국인의 자랑스러운 문화적 유산이자 정신적 자산이며 예술의 원천으로서 태국의 국민 문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좀 태국 문학을 너무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태국에선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 문학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좀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도 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운문 서사 문학이자 고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작 두 개가 그래도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역이 아니고 축약 번역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축약 번역본으로도 조금 충분히 태국 고전 문학의 좀 맛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쿤창과 쿤펜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태국의 대표적인 운문서사 문학으로 쿤창과 쿤펜 남자 두 명이고요. 이 두 남성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여주인공 완텅과의 삼각관계를 그린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세파라고 하는 우리나라 판소리 사설과 비슷하게 전승되어 오다가 기록문학으로 정착된 작품이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2021년에 완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새롭게 여성 주인공 완텅을 해석한 것으로 아주 많은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라인 웹툰, 네이버 웹툰에서 태국에 진출한 것이 라인 웹툰인데요.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갖고 와서 타임슬립물로 해서 웹툰으로 제조하기 됐습니다. 여기는 원작과 다르게 조금 LGBTQ 코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파이마니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라타나 꼬신 초기의 대표적인 궁정 시인이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위대한 세계 시인인 순텀푸라는 작가의 온문서사 문학이고요. 남자 주인공인 프라파이마니의 모험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이것을 이제 김영애 교수님께서 프라파이마니라는 작품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축약 번역이긴 하지만 원작의 내용을 상당 부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런 것이 태국의 고전 문학이구나 하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버전의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는 네이버 웹툰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카카오 웹툰이 현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로운 현대적인 재해석이 담긴 웹툰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대표적인 고전 문학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 있고 또 태국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많이 창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제 태국은 조금 고전 문학이라든지 민담 같은 것이 아동 문학부터 시작해서 TV, 드라마, 영화 등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개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소스 멀티 유저라고 하죠.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하게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예이고 또 어떤 고전이 시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에 또 반대 의견으로는 이게 상상력을 제한한다. 원래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머무르게 해서 소프트 파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적 시각도 공존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 다양한 매체의 새로운 시도들이 충분히 또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 된 작품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조금 민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의 대표 전설에 메낙 프라카농이라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만삭인 채로 죽은 귀신입니다. 프라카농은 메낙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곳의 지명이죠. 그래서 흔히 메낙 프라카농, 즉 프라카농의 메낙이라고 부르고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이것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남편에 대한 사랑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 귀신계의 셀럽,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선두에 있는 맥락의 이야기는 매우 오랫동안 전해져 왔는데 19세기 초에 있었던 실화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존했었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들의 그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방콕에 있는 마하붓이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사진이죠. 거기에 가면 실제로 사당이 있습니다. 그녀의 사당이 있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복도 구하고 방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매우 이제 유명해져서 1911년에 가극이죠. 이낙 프라카농으로 극화가 되기 시작했고 1936년에 최초로 영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2026년 현재까지 총 33편의 영화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로 제작이 됐고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7번 만들어졌고 라디오 드라마로도 10번, 뮤지컬로도 4번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장르의 어떤 컨텐츠의 소재를 제공하였습니다. 죽음마저도 갈라놓지 못한 남편에 대한 그녀의 견고한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99년 논스인 리비북 감독이 연출한 낙낙은 뛰어난 영상미와 함께 태국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당시 태국 영화의 모든 기록을 다시 쓴 작품입니다. 이어서 2013년 태국을 강타한 영화 피막 프라카농은 태국 최초의 1000만 관객 영화라는 기록을 달성했고요. 낙낙의 남편인 반대로 피막의 관점에서 매낙 이야기를 재해석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렇게 한 14년에 걸쳐서 영화의 모든 기록을 깬 그런 작품 2개가 공교롭게도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다르게 해석해서 만들었다는데 뭔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영화 모두 한국에서 개봉이 됐거든요. 그래서 낙낙은 낙낙으로, 피막 프라카농은 그냥 피막으로 번역이 개봉이 됐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태국인의 삶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두 영화가 시간의 간극이 있잖아요. 그때 태국인들이 불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태국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물론 또 두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으나 이 영화 두 영화를 보는 해석의 관점에서 이 낙낙은 1997년에 IMF가 있었던 건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 IMF가 시작된 곳이 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똠얌꿍 크라이시스라고 하고 1999년 어떤 세기말 이런 것들이 좀 암울했고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이 낙낙에 잘 나타나 있고 피막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어떤 정치적 대립, 레드 셔츠와 옐로우 셔츠로 대립되는 그런 어떤 태국의 정치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이 영화에서 가지고 와서 공존의 의미, 어떤 해법 이런 걸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두 감독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해석이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두 영화를 감상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태국 영화는 아닌데요. 워낙에 유명한 이제 서양 영화니까 그것을 통해서 태국을 조금 볼 수 있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태국의 라마 4세 시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국이 미얀마,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세력권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3국이 프랑스의 세력권에 있거나 또는 식민지가 이미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라마 4세는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1855년에 영국과 바우링 조약이라는 걸 맺고 자발적으로 무도를 개방합니다. 이는 프랑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바우링 조약 이후에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외교단을 각국에 파견하고 각국의 외교단들도 방콕에 상주하게 됩니다.
라마 5세인 툴라롱권 대왕은 짜끄리 개혁이라 칭하는 다양한 근대화 개혁을 실시해서 태국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영토를 영국과 프랑스에 내주면서 서양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독립을 유지하고요. 현재 태국 지도는 이때 이제 정해진 것입니다. 이 뮤지컬 영화 더 킹 앤 아이를 통해서 1862년쯤 즉 라마 4세 시대에 그 모습과 라마 5세의 계획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라마 4세는 1862년에 싱가포르로부터 영국인 애나 레오노 웬스 부인을 교사로 초빙해서 5년 동안 왕실에서 자신의 왕자와 공주들에게 영어와 신학문을 교육합니다. 그녀가 이제 사야미 그 태국을 떠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태국의 역사 라마 4세의 삶과 관련해서 막 쓴 건데 자기가 겪었던 시암 왕실에서 일이라면서 적었는데 그게 이제 허구냐 실화냐 이런 거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태국인들은 그녀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과장되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뮤지컬이 만들어졌고요. 그 뮤지컬이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영화 더 킹 앤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율 브리너가 나오는 영화이고요. 영화 속에 또 극이 하나 나오거든요. 공연극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저희가 봤던 콘극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콘극, 오리지널 콘극과 이 영화에서 얼마나 조금 다르게 묘사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영화는 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왕실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태국에서는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극영화, 뮤지컬 영화는 아니고 애나 앤 더 킹 역시 태국 왕실의 가정교사 애나와 라마 4세의 이야기. 당시 태국을 담고 있는데 당시 원래 이 영화는 태국에서 촬영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태국에서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고 태국에서 개봉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두 영화 모두 라마 4세가 근대화의 기틀을 다졌다. 그리고 라마 5세가 개혁준주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한 역할을 한 데에는 이 애나라는 영국인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교육과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굉장히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태국의 역사와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비교의 시각에서 본다면 또 다른 감상의 관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계속 제가 아까 우리가 시암도 나오고 막 태국도 나오고 막 섞여서 혼돈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암이라는 나라와 태국이라는 나라는 같은 나라인가 다른 나라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암은 태국의 원래 이름이에요. 태국어로는 사얌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 몬족과 크메르족이 현재의 태국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던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고, 하지만 이제 아유타야 시대 나라이 왕 때 태국에 왔던 프랑스인의 기록에 의하면 태국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자유를 타는 말은 타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샴이 공식적으로 국가명으로 사용된 것은 아까 말했던 바우링 조약, 라마 4세가 영국과 그 조약을 맺을 때 서구의 그 조약문에 샴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들어가고면서 국명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전에는 그냥 불리는 명칭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가 1939년에 현재 그 피부른 송크람 수상의 국가주의 정책에 따라서 국호를 바꾸게 되면서 타이족의 나라이자 자유의 땅이라는 뜻의 타이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샴 쌍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샴 쌍둥이의 샴이 바로 태국을 의미합니다. 샴 쌍둥이는 신체 일부가 결합된 쌍둥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명칭은 창과 앵이라고 하는 샴, 즉 태국 태생의 쌍둥이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인과 짠이라는 이 두 사람이 샴 쌍둥이의 어원이 된 쌍둥이인데요. 1811년 라마 2세 때 중국계 태국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가슴 부분이 붙은 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영국 상인
로버트 헌터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고 거기 미국 보스턴에서 서커스 단원으로 데뷔해서 미국과 유럽의 서커스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요. 이름도 앵과 창 그리고 성도 방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재미있는 것이 각각 결혼을 했어요. 미국 여인과 그리고 자녀도 여럿 뒀고요. 그러다가 63세로 1874년에 심장마비로 짠이 먼저 숨을 거두고 2시간 후에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커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슴에 붙어있는 쌍둥이가 너무 신기하니까 어디들은 왔는가라고 물었겠죠. 어디에서 왔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당시 태국이 아니었고 그때는 샴이었으니까 뭐 샴에서 왔다라고 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샴 쌍둥이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드라마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 디즈니 플러스 스타에서 이제 태국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Extraordinary Siamese Story 앵 앤 창 해서 태국어 제목은 인, 짠 이 두 쌍둥이의 이름을 갖고 있고요. 총 13부작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또 OTT를 통해서 또 한번 샴 쌍둥이의 내용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한국에 2007년에 만들어진 태국의 공포 영화인데요. 태국에서는 팻이라고 해서 쌍둥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오면서 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다. 아마 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명만 살아남아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2007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가 한국에도 소개된 적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시면 또 공포 영화 좋아하시면 태국 공포 영화 잘 만드니까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의 감독은 우리 아까 피막 그리고 또 랑종이라는 영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 만든 반종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태국 근현대 또는 현대 소설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거 조금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줘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번역된 태국 문학 작품 사실 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또 소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이걸 근대 소설이라고 해야 될지 현대 소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 소설로 통칭하겠습니다. 현대적인 어떤 소설의 개념으로 나온 거니까요. 이제 마침 두 권이 2020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출간이 돼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가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이고 이제 원제로는 라컨행 치윗이라는 작품입니다. 1929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왕족 출신 작가 아까 땀가운 라피팟 이시피란 태국 현대 소설의 시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태국에 소설이라는 장르가 없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번안 또는 번역처럼 소개가 되고 있다가 뭐 본격적으로 태국 작가들이 어떤 태국어로 태국적인 색깔을 넣어서 만든 최초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국 최초의 장편 소설이자 또 처음으로 외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당시 태국 지식인 청년이 희망하던 변화된 조국의 모습을 반영한 작품이고요. 바비로 불리는 주인공 미숫의 성장기에 실제 작가가 겪은 어린 시절과 유학 생활의 경험 등을 투영해서 태국과 서구의 상류층과 하층민의 삶을 좀 정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을 받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그림의 이면이고요. 원제는 캉낭팝입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언론인인 세이브라파의 장편 소설이고 왕족인 유부녀 끼라띠와 연하남 노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로 1937년도에 발표되었고 이것은 이제 태국의 정치 형태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반영한다는 점에서 재미있게 당시 사회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것은 제가 번역을 한 작품입니다.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작품을 조금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전에 번역된 작품입니다. 하나는 무지에 의한 단죄이고요. 원제는 칸피 팍사라고 해서 뭐 심판 또는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찻껍지띠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1981년에 발표했고요. 팍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량한 남성이 시골의 관료와 이에 편승하는 무지한 주민들에 의해 아버지의 여자를 아내로 맞자 페류나로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고 1982년 동남아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까티의 행복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2003년에 출간이 되었고 2006년에 동남아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는 엄마와 떨어져 외 조부님과 함께 사는 9살 소녀 까티의 이야기고 2009년에는 같은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었고 이 영화는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 태국 문화부 청소년 필독 문학작품 50선에 선정이 됐고요. 영어, 독일어, 불어, 일본어 등 또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무지에 의한 단죄, 까티의 행복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둘 다 동남아 문학상 수상작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동남아 문학상만 소개하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이제 태국에서는 Sea Right Award라고 하는데 그게 Southeast Asian Right Award의 이제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문학상으로 불리는데 태국 최고의 문학상이자 상의 명칭처럼 동남아시아 국가의 작가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게 이제 1979년에 타이항공과 오리엔탈 호텔이 아세안 5개국의 작가들의 창작력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제정했던 상이고 1979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 소설, 단편, 희곡 부분에 수상하는데 현재는 아세안 10개국 작가들에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1979년 소설을 시작으로 소설, 시, 단편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매년 이 문학상에 출품한 사람들이 이제 다 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재단에서 롱 리스트, 숏 리스트 이렇게 수상작 발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라이브로 중계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주목하고 매년 이제 태국의 독서 애호가들이 올해는 어떤 상이 이 동남아 문학상 씨라이트를 받을까 하고 기다리는 작품이고 여기 표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마크가 보이시죠? 이 상을 받고 나면 모든 이 상을 받은 작품의 표지에는 서점에서 이렇게 인쇄가 되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서 이 작품이 씨라이트 상을 받았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리엔탈 호텔과 타이항공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오리엔탈 호텔은 Author's Wing이라고 해서 작가의 곳이라는 스위트룸이 있는데 예전에 뭐 서머셋 몬이라던가 조셉 콜레드라던가 제임스 미치너 등 굉장히 세계적으로 거장 작가들이 그 오리엔탈 호텔에 와서 묵었다고 합니다. 태국 방콕에. 그리고 또 이 밖에 뭐 그레엄 그린이라든가 존 르카레, 바바라 카틀랜드 같은 사람들이 묵었어가지고 그렇게 거장들이 묵었던 방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우리 호텔이 굉장히 작가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도 이렇게 저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창작 능력을 가진 작가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스폰서를 하게 됐고 매년 이 상을 받는 장소가 오리엔탈 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고전 문학부터 현대 문학까지 영화나 드라마로 곽센된 작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번역서도 부재하기 때문에 태국 문학을 접하기가 조금 힘든 현실에서 조금은 가볍게 영상 텍스트로 태국 문학에 담긴 태국인의 가치관과 태국 사회의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게 제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Q&A 한번 볼까요? 러브 데스티니가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것과 반대로
한국의 컨텐츠가 태국에서 유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웹툰도 되게 많이 나가 있고요. 드라마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않은 것들도 이제 한국에서 바로 떴다 하면 지금은 다 거의 OTT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거의 그 올라오는 때, 업로드 되는 때 바로 직접적으로 다 봐서 태국 사람들은 그냥 뭐 노래도 그렇고요, 케이팝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거의 실시간으로 현재는 유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특정 분야라면 이제 태국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태국의 라마키안과 인도의 라마야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등장인물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마와 그 라바나 사이의 충돌이잖아요. 근데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라바나가 라마의 부인인 시타를 납치해가면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은 다 똑같지만 이름도 바뀌어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라바나가 아니라 토사칸으로 바뀌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 지명 이런 것들도 다 바뀌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가 또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태국은 어떤 불교적인 관점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원숭이의 왕 하누만이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인데 거기에서 인도의 라마야나에서는 그냥 충직한 무사라고 합니다. 그냥 충성심을 보이고 끝까지 라마를 지키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 데에 반해서 태국으로 오면 태국의 고전 문학 속에 남자 주인공들이 매우 바람둥이거든요. 좋은 말로 하면 로맨티스트이고 이제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바람둥이인데 그런 부분들이 태국에 와서 태국 한우만은 굉장히 바람둥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등장인물들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이 큰 틀의 서사 구조는 똑같지만 매우 태국화되어 있다. 이런 점이 라마키안과 라마야나의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을 비롯한 궁중 연극에서 배우는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나요? 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컨 나이가 이제 궁중극이 있었잖아요. 그 라컨 나이 특성상 거기서는 다 여성입니다. 근데 콘극으로 오면 콘은 남성 역할은 남자 배우가, 여성 역할은 여자 배우가 한다. 입니다. 그래서 궁중연극에서 배우는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나요는 아니고요. 라컨 나이는 모두 여성. 라컨 넉은 원래 시작은 모두 남자가 했지만 라마 2세 이후에는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콘은 원래부터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태국 드라마나 컨텐츠는 전통 문학보다 서구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태국 드라마나 컨텐츠도 계속해서 태국은 본인들만의 그런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특히 아까도 제가 살짝 소개해드렸지만 태국이 그 BL이나 GL 그런 LGBTQ의 코드가 들어간 것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드라마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 잘 많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문학이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매우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로 만들고자 하는 활동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 더 많은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좀 태국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연하신 영화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려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영화에 출연한 적은 없고요. 사실은 뭐 말하자면 출연한 적이 있긴 한데 아까 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앞에 맨 시작하는 때에 그 주인공이 한국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 원으로 그 파티 장면에 하나 남았던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딱히 뭐 출연한 영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뭐 눈 앞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카메라 렌즈 화면을 한 번을 더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아까 그 Q&A 밑에 하단에 이메일 주소가 있었는데요. 궁금하시면 네, 나중에 또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의 역사와 함께 태국 문학, 극, 예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태국의 사회 문화를 살짝 맛봤습니다. 이제 사실 매우 광범위한 주제임에 비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강의가 또 다소 생소하다고 평소에 느꼈던 그런 태국 문학과 극 예술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